요즘처럼 경제가 나쁘고 세상이 어지러운 시기는 사회 어른, 선배들의 경륜과 노련함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죠. 창업주 김우중 회장과 대우 신화를 만들었던 1세대 전문 경영인 윤영석 전 대우그룹 총괄 회장도 그런 분들 중 한 분이십니다. 최근까지 한국프렌트산업협회장을 지내시다 임기를 마치신 윤 회장님의 대한민국 경제 발전사와 함께한 45년 기업가의 삶을 회고해보고 이 어지러운 시기를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하는지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센트비가 만나려고 하는 분은 군대로 말하면 합참의장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한국 경제 성장의 신화를 만들어낸 대표적 한국의 전문 경영인이시죠. 한국프렌트산업협회 초대 회장을 지내셨고요. 그리고 2대 회장까지 하셨다가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시는 윤영석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회장님 이력서를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80년도에 대우중공업 CEO를 필두로 CEO 경력만 지금 한 2장이 넘는 것 같아요. 너무 경력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야 정말 이분은 일생을 치열하게 사셨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45년 체계와 공직에 계시면서 두루 거치시는 동안에 꼽으시는 대표적인 어떤 그런 새로운 도전들을 맞으셨을 텐데 그런 도전들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먼저. 예, 정말 참 제가 이제 45년 봉직을 하다가 이제 물러나는 이제 단계에 왔습니다만은 좀 지내놓고 보면은 워낙 뭘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수없이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제가 스스로 이렇게 볼 때에 역시 우리나라 산업에 기여한 부분이 늘 마음에 자랑스럽고 보람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지내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개발 초기인 60년대는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은 정말 참 어려운 시기였고 그 시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도전이라 그러면은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고비를 많이 남겼죠. 그러시죠. 이제 60년대, 70년대에는 경공업 분야의 제품을 들고 세계 시장을 누비면서 이 판촉을 하고 마케팅을 하느라고 돌아다닌 게 지금도 엊그제 같은 생각이 납니다. 저는 45년 봉직 중에 28년은 기계산업부고 보낸 셈이고 그 이전엔 경공업 제품을 세계 시장에 팔기 위해서 다녔다고 봐집니다. 이 기계산업 하면은 우리나라가 사실 전혀 산업의 기반이 없던 분야가 돼가지고 이 분야가 발전하는 과정에는 정말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공장 현장에서 땀 흘려가면서 일해 준 분들이 다 고맙고 그분들의 노력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80년대 중화학조정에서 중화공업에 대한 산업 분류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맡아가지고 있던 대우중공업의 엑스카베이터, 공작기계 이 분야에서 특히 엑스카베이터의 사업권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놓치게 됐습니다. 다른 데 넘어가게 됐는데 이것을 다시 제가 원상복귀해서 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이 기계가 완전 국산화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우리 엔지니어들을 모아놓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로서 생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느냐. 이 6개월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6개월 안에 이걸 완전 국산화를 못하면 우리는 생산을 중단하고 완전히 공장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절박한 위치에 있었는데 참 고맙게도 이 엔지니어들이 6개월 내에 이 제품을 완전 국산화를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하게 됐고 그게 80년대에 맞습니다. 80년
80년, 81년에 이런 그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CEO 되셔가지고 CEO 되고 나서 바로 뭐 중화학 조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국산화가 완성이 되고 나서 1년쯤 지난 다음에 시장에서의 마켓 쉐어가 사업권이 없는 우리는 94%고 사업권을 가진 상대방은 6%밖에 안 되는 이런 기현상이 한국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국내 시장에서.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 강력하게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94%의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회사에 사업권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권을 다시 획득할 수 있는 이런 그 도전은 이거는 내가 보기에 뭐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회사에 있는 많은 엔지니어들이 아마 24시간 근무했을 겁니다. 자나깨나 국산화에 노력을 했고 그래서 막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 CEO 또는 이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첫 번째 겪었던 아주 참 엄청난 도전이었고 또 그리고 가장 그 기억에 남으실 일만도 정말 참 경영 합리화의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대우중공업 시절 말이에요. 예. 기업 CEO를 뭐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뭐 일일이 열거하기도 뭐하는데 그 중에서 아마 대우중공업이 그런 면에서 제일 애착 가는 기업이 아니신가 모르겠어요. 뭐 다 애착이 가시겠지만. 뭐 여러 군데 대우조선 사장을 하면서 정말 참 그 배를 건조하는 기술을 새롭게 개발해가지고 뭐 24개월, 36개월 걸려서 짓던 배를 12개월 이내에 건조할 수 있도록 그 건조 방식을 바꾼 것도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뭐 보통 챌린지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을 하면 다 그런 것들이 믿기 어려운 얘기들이죠. 그렇죠. 신화죠, 그야말로. 요즘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빨리 지면 9개월 반, 10개월 안에 짓는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그 기술의 혁신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조선이 세계에서 1등 아닙니까? 그렇죠. 예. 대우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조금 비껴가는 질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저 김우중 회장께서 뭐 지난번에 같이 요즘도 교류하십니까? 뭐 자주는 안 하지만 가끔 교류하고 뵙고 그렇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김우중 회장 재기설까지 뭐 나오고 그러는데. 아유, 내가 보기에 뭐 재기나 이런 거가 아니고 정말 참 그 본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로우 프로파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대우맨들은 유달리 그 소위 그 유대 강하다라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대우 얘기가 나오니까 얼굴이 다 붉어지고 흥분이 되십니다만 정말 참 아까운 회사가 그렇게 돼서 참 말할 수 없이 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여튼 대우맨 하면은 흔히들 그랬습니다. 독일 병정이라고 할 정도로 서로 엉켜서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어느 챌린지 어디에 어떤 도전에도 굴하지 않고 응했던 그런 정신이 참 아주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린 만나면은 그때 그 기분입니다. 그러시죠. 오래간만에 만나는 동료를 보게 되면은 뭐 바로 그냥 옛날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꼭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는 기분입니다. 같이 고생하신 분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그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뭐 플랜트 산업이 뭔지 잘 개념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만 간략하게 해주시고 그 협회 설립 목적 뭐 그런 부분을 좀 성과에 대해서 좀. 우선 그 플란트 협회가 산업협회가 생기게 된 동기는 옛날에 그 산업자원부 당시에 그 신국환 장관이 계실 때 협회 업계 대표로 해가지고 중동을 같이 여행을 했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엄청난 그 피나는 경쟁들을 해가지고 업체 간에 불필요하게 경쟁을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돈을 싸서 제품에다 얹어서 수출하는 이런 형태가 되다시피 결국 우리가 적자 수출한다는 얘기죠. 그런 형태가 있다는 것을 보고
이런 걸 좀 통제, 규제 또는 과당 경쟁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플란트 협회를 그러셨군요. 만들어서 플란트 협회가 과당 경쟁을 좀 중재하자.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자원을 많이 중동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기름을 수입해오고 가스를 수입해오고 다 하는데 일방적으로 사기만 하지 우리 물건을 사도록 하는 어떤 조건을 붙일 수 없느냐.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플란트 협회는 한전이나 석유공사다 뭐 이런 가스공사다 하는 이런 공기업이 전부 특별 회원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뭐 가스 살 때는 가스를 파는 나라에 최소한도 우리나라의 플란트는 한국 기업이 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예를 들어서 배를 사도 그건 한국 배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조건부로 좀 우리 주요 원료를 사면 안 되겠냐. 이런 데서부터 아이디어가 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서로 과당 경쟁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기업들이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입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과당 경쟁보다는 이제는 서로의 특징을 살린 이런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입찰에 응하고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가격 면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생겼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뭐 플란트 산업협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역할을 해주셨겠죠. 그렇게 협력을 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은행의 융자 조건이나 수출보험공사에서의 보증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은 협회가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런 성과가 있었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협회가 또 후임으로 오시는 회장님께서도 그렇고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조언을 좀 해주시죠. 2000년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플란트 수출이라는 게 뭐 60억 불 정도에 불과했는데 2008년인 작년에는 462억 불 수출을 했고 전 세계에서 플란트 수출국으로는 우리가 5번째가 됩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나라 업계가 이제 이 기술적인 능력도 있고 가서 건설을 하더라도 단순 건설이 아닌 이제는 엔지니어링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역시 그런 플란트의 핵심적인 기술은 아직 우리가 못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플란트 업계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이런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개발에 조금 더 투자도 많이 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다시 회고하는 쪽으로 얘기를 좀 요즘 회장님 45년째 직장 생활 하시고 뭐 반평생을 넘으셨는데 한평생이죠. 한평생이 아니라 거의 한평생이죠. 과거의 직장 생활의 패턴 또 지금의 좀 그런 달라진 어떤 경영상의 풍토 변화 이런 걸 좀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예전과 다 조직 생활의 모습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 제가 직장을 갈 때는 1960년대 초니까 직장이 이렇게 마땅한 게 없었어요. 제가 전체 직원이 10여 명 되는 10여 명 사장부터 급사까지 다 합쳐서 10여 명 되는 회사에 그래도 좋은 학교를 나왔다 그러고 시험을 봤는데 3명 뽑는데 360명이니까 120대 1의 경쟁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들어가 보니까 조그만 기업이었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급사라는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일을 했고 정말 헌신적으로 솔선해서 모든 것을 하고 그랬고 옛날에 우리의 그런 사회생활의 시작은 정말 자기를 다 던져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젊은이들이 조금 깍쟁이들이 됐죠. 눈에 잘 안 띄는 것 같아요. 깍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좀 너무 이기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우리가 퇴근 시간이 언제인지를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퇴근 시간이 몇 시냐에 따라서 직장을 선택하고 안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역시 사회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만의 집단으로서는 성공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역시 그 동료지간에 스킨십이 있어야 되고 상하 좌우에 서로 간에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이런 체제, 또 이 자기 희생적인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많은 동료와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이 좀 아쉬운 생각이고 특히 그 요즘 그 전부 전선화 돼가지고 다 컴퓨터를 쓰니까 결제도 이결제 해서 그냥 전자로 다 결제를 해버리니까 상하 간에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서 밑에 사람을 끌어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소위 스킨십 경영 같은 스킨십 경영이 참 아쉬운 점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 좀 이 선배 후배 간에 아주 끈끈한 유대가 갈 수 있는 좀 조직의 활성화 체제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이 대통령 다 같은 시대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저희들이 궁금한 게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윤 회장님 그 세대 분들 일만 하신 분들은 도대체 일 말고는 뭐를 좋아하실까? 그 여가를 어떻게 보내실까? 좀 마일드한 얘기지만 그걸 좀 대답을 해주시죠. 글쎄 전 좋아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옛날에 젊어서는 아주 클래식을 좋아해가지고 그러셨군요. 굉장히 클래식을 즐겨했고 쉴 시간이 있으면 항상 클래식과 지냈습니다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이 취미를 가질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사회에 나와서 25년이 지나도록 휴가를 한 번도 못 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휴가라는 게 뭔지 제가 잘 모르고 나이를 먹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는 조금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서 취미가 골프입니다. 그게 취미고 나머지는 일하는 게 취미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게 그런 취미죠. 회장님 다시 태어나셔도 혹시 기업인 원하십니까? 어떠세요? 기업인을 하고 싶은 생각이 워낙에 제가 어려서의 꿈은 의사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업인이 됐는데 제가 이 기업인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 없고 정말 참 잘 선택했다 생각을 하고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나서 또 기업인이 된다 그러면 아마 지난 내 일생하고는 완전히 다른 기업인이 될 겁니다. 좀 더 자유롭고 어느 테두리에서 있지 않고 좀 벗어날 수 있는 그 생각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기업인이 될 것 같습니다. Let me play between the moon and past we had, losing the same, and we'll stay cruising the way, pleasurously. 너무나 많은 성취를 이뤄내셨지만 그래도 기업인으로서 또 미련이 안 남을 수 없겠죠. 후회도 좀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을 한번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많죠. 참 어떻게 다 시간이 지나가는데 옛날을 생각하면은 다 참 좋았던 것만 생각이 나지만은 좀 더 이 후배들한테 잘 이렇게 이끌어줬었으면 하는데 그게 못한 것들이 많아요. 또 이게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영의 합리화만을 제가 많이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후회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은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잡 쉐어링 하자 무슨 여러 가지 이 서로 나누자 이런 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겁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그런 거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내놓고 보니까 더 해도 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회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이제 맺은 말 쪽으로 가죠. 일단 제2의 김우중, 윤영석을 꿈꾸는 젊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먼저 길을 걸어간 선배로서 당부의 말씀 좀 하나 해주시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를 따라오지 말고 그 사람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네. 얘기해도 네. 하겠습니다만은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젊은 사람이 확실하게 자기의 목표가 우선 있어야 되는데 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데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적을 좀 확실히 가지고 내가 왜 오늘을 사느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막 그런 걸 좀 꼭 마음에 간직하면서 네.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뭘 생각을 해서 일을 하는데 내가 꼭 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 내가 꼭 해야 된다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챌린지를 해줘야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선에서 그냥 머물지 말고 네. 여기가 절벽이구나 할 때 한 발 더 내딛었을 때 떨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확신을 가져줘야만 내가 보기에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나. 여러 가지 할 얘기 많지만은 제가 당보고 싶은 거는 몇 가지 그냥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회장님한테 드려야 될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경제 위기에도 정부나 아니면 업계에 윤 회장님이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좀 남겨주시죠. 글쎄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릴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과 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 또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누구의 잘못을 떠나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리더십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믿을 수 있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리더십이 안 되는 건데. 중요한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국민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정말 상대방이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국민이나 정부나 심지어는 회사의 종업원 모든 사람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경영이 되면은 내가 보기에 오늘날의 이 문제점 해결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신뢰가 상호 신뢰가 지금 쌓여지지 않고 있는 데서부터 이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서로 좀 믿을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단계는 또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회의 어떤 장르 혹은 어떤 직종을 망라하고 교집합이 될 수 있는 말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신뢰. 그것은 비즈니스가 됐건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분야에서도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이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맺은 말씀을 좀 당부드리겠는데 45년 동안을 그야말로 회고를 하시면서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그냥.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잘 못 살고 잘 살겠다고 노력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는 너무 많습니다. 이게 체계화 되고 이게 좀 정리가 돼가지고 국가의 원조 자금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나라를 선택해서 가가지고 그 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있다면 이게 또 역시 우리 같이 이게 은퇴하고 리타이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아직 일할 수 있는 체력이 남아 있는데 그런 거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더없이 보람을 느끼겠다 생각을 합니다. 국제 로타리 총재 비롯해가지고 우간다 명예 지금 대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공사직이 아직도 갖고 계신 것들이 많은데, 아무튼 이렇게 사회 원로들이 필요한 그런 지금 시점이죠. 앞으로도 윤 회장님이 그 사회를 위해서 정말 그동안의 축적된 노하우를 많이 좀 후배들한테 전수를 해주시고 발전한 또 다른 기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너무 고맙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깊은 느끼시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오늘 짧은 인터뷰였지만
격변의 시대를 살아오던 한 큰 기업인의 족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경제 위기 결국은 우리도 해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믿음을 가져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제가 즐겨보고 아끼는 이 센TV의 홍현정과 그 위드인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